한국은행이 6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좀처럼 살아나지 않은 경기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 여파 등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 컸는데요. 경제부 엄윤주 기자와 함께 금리 문제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예상도 동결이 지배적이었는데 6번째 동결이죠. 네, 시장의 예상대로 연 3.5%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 2월과 4월, 5월, 7월, 8월에 이어 6차례 연속 동결 결정입니다. 예, 역시 이 배경에는 경기가 가장 컸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은 게 가장 컸습니다. 실제로 우리 경제를 견인해온 수출이 여전히 부진합니다. 이 무역 수지 흑자 폭이 2년 만에 최대치로 늘어나긴 했지만 사실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수출보다는 수입의 감소에 기댄 이른바 불황형 흑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소비도 크게 위축되면서 그동안 정부와 한국은행이 기대해온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저조하지만 하반기에는 반등할 거라는 전망 역시 불투명해졌습니다. 특히 우리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회복이 본격화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리게 되면 경기가 더 쪼그라들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내외 변수들도 많이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부담스러운 요소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물가가 가장 큰 부담입니다. 요즘 시장을 가보면 안 오른 게 없을 정도인데요. 치솟는 재료비 탓에 김장도 포기하겠다는 사람들도 참 많더라고요. 예.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잡히는 듯 했던 물가는 5달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등장했습니다. 중동 무력 충돌발 국제 유가 상승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인 겁니다. 특히 이번 사태가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으로 확산하는 양상으로 펼쳐질 경우에 우리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아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 녹취가 있으면 녹화될 한번 경우에 들어볼까요? 이란이 네. 이 해협을 봉쇄하게 되면 전 세계 이제 원유 그러니까 유통되는데 굉장히 차질을 빚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국제 유가가 뭐 150달러 선까지 올라가는 그야말로 오일 쇼크 사태도 네, 이창용 총재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세계 경제를 진단하면서 앞서 한국은행이 목표로 했던 2% 물가 상승률로 수렴하는 시기도 애초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크게 우려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만 높아진 국제 유가와 환율의 파급 영향,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등으로 금년 및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물가 외에 우리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 빚도 큰 부담입니다. 지난달 증가 흐름이 다소 주춤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가계대출은 계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쉽사리 금리를 올렸다가 가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밖에 이미 2%포인트로 벌어진 한미 금리 차도 신경 쓰이는 대목입니다. 예, 한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통화 정책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동결 결정 이후에 이창용 총재는 향후 통화 정책 운용과 관련해서 상당 기간 지금의 긴축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는데요. 이 총재는 금통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동결 결정은 하되 매파적 기조를 이어간 겁니다. 다만 향후 어떻게 통화 정책을 가져갈지를 두고는 금통위원 간 이견이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어떤 의견들이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분 중에서 한 분은 이 앞서 언급한 이런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분은 앞서 얘기한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 상황을 평가해 볼 때 물가 상승 압력이 더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지난 8월 통방시보다 긴축 강도를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고 보십니다. 예, 이견이 나올 만큼 고심이 그만큼 깊다는 이야기일 텐데 우리로서는 어쨌든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 우리 통화 정책의 방향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국은 다음 달과 12월 두 차례 FOMC가 예정돼 있습니다. 9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11월에는 동결할지 아니면 다시 인상에 나설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음 달 FOMC에서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대를 코앞에 두는 등 이미 금융시장 여건이 긴축됐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전문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시장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기준금리 굳이 올리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시장에 충분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나치게 많이 올라서 이런 기준금리가 오른 효과를 조금 관망하자라는 의견이 또 지배적입니다. 네, 이 때문에 만약 11월 FOMC에서 미국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다면 우리로서는 다음 달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또 한 번 동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만약 반대로 미국이 금리를 0.25%포인트 추가로 올린다면 한미 기준금리 차도 2.25%포인트로 더 벌어지게 되는데요. 우리로서는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2%포인트인 한미 기준금리 차로 인해서 이 환율은 연일 상승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으로 꼽히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대신 달러는 강세를 보이는 이른바 강달러 기조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외국인의 자금도 2달 연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이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불안 요인이 오늘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도 좀 요동쳤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 모두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9% 내린 2,415.8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3% 넘게 급락해 784.04로 거래를 끝냈습니다. 원화값도 떨어졌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7.8원 오른 1,357.4원에 마감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증시랑 환율도 출렁했더라고요. 네, 중동 무력 충돌로 지정학적 위험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가자시티 병원 폭발 사태로 수백 명이 숨지면서 중동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면서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장중 4.9%를 넘기면서 뉴욕 증시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한 건데요.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선 겁니다. 예, 지금 나오는 목소리 중에 기준금리는 동결했는데 대출금리 왜 오르는 거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배경이 어떻습니까? 네, 기준금리 동결과 별개로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차주들 입장에선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 지점일 텐데요. 예. 실제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금리를 보면 상단이 연 7%를 넘어섰습니다. 약 9개월 만입니다. 이렇게 상승 압력이 커진 건 주담대 금리의 산정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가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석 달 만에 반등해 3.82%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와중에 은행권에서는 예금 금리를 올려주더라고요. 뭐 예금 금리 경쟁에 붙은 상황 같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금융회사들이 앞다퉈 출시했던 예적금 상품의 만기가 속속 돌아오고 있어서입니다. 벌써 1년 전이라 그때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그때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당시 부동산 PF 부실 문제 등으로 인해서 단기자금 시장 유동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 때문에 곳곳에서는 돈줄이 메말라 갔습니다. 예. 그러자 이렇게 돈이 부족했던 은행들은 예금 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들였는데 이렇게 모인 예금 규모만 1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금리 예금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뭉칫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들이 다시 예금 금리 경쟁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이미 시중은행에서는 연 4%대 정기 예금이 나왔고 저축은행을 비롯한 이금융권에서도 이 특판 상품을 앞다퉈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금 금리가 올라가는 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대출 금리까지 덩달아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부메랑이 돼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못 맞습니다. 내리는 거군요. 지금 보면 시중에 이제 이 전세 대출 그리고 뭐 변동금리뿐 아니라 고정금리까지도 상당히 모두 다 6%를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금리 내릴 요인보다 올라갈 요인이 더 많아요. 이렇게 되면 연말에 가면 8% 육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차주의 이자 부담만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도 과도한 수신 경쟁을 막기 위해 은행들이 현금성 자산을 늘려야 하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규제 정상화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은행권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돕기 위해 이번 달 초부터는 은행채 발행 한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엄윤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